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립니다. HJ입니다. 오늘은 돈의 역사 6부 7장 그리고 7부로부터 얻은 교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장 일본 중앙은행은 왜 금리 인하를 미뤘나? 앞서 5에서 6장의 분석을 통해 일본이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지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의문은 풀리지 않는다. 일본 중앙은행은 왜 버블 붕괴가 시작된 지 1년 반이 지나서야 정책 금리를 인하했을까? 많은 경제학자는 일본이 디플레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1930년대 미국의 디플레는 너무나 오래전 일이었고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거의 20년 동안 인플레 압력이 높아졌기에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디플레의 위험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다. 또한 일본 자산 가격에 버블이 형성되었기에 금리 인상을 통해 이를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도 한 요인이었다. 이 대목에서 1929년 미 연준을 지배했던 청산주의를 떠올리는 독자가 많으리라 생각된다. 실제로 일본 중앙은행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짐작된다. 1990년 주식 가격이 반토막 나고 1991년을 기점으로 부동산 가격마저 붕괴되는 상황에서 청산주의에 경도되지 않고서야 금리 인하를 지원할 이유가 없다. 물론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지원한 명분도 존재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걸프전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이었다. 1990년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걸프전을 계기로 국제유가가 폭등했던 것이다. 국제유가는 걸프전 직전에 배럴당 17달러 선이었는데 8월 23일 31.78달러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일본 물가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즉 주식 가격이 폭락하던 1990년 8월 30일 일본은행이 정책금리를 무려 6%까지 인상한 데에는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도표 6-7에 나타난 것처럼 GDP 갭이 1992년부터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지고 디플레 압력이 높아질 때 일본의 정책금리가 2.5% 수준을 유지했던 것은 어떻게 보아도 큰 실책이었다. 갭이란 실제 GDP에서 잠재 GDP를 차감한 뒤 이를 다시 잠재 GDP로 나누어 계산한 값이다. 경제가 과도한 인플레이션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수준 잠재 GDP와 비교해 어느 정도 과열 또는 침체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양의 값이면 그만큼 경기가 과열돼 인플레가 발생하고 음의 값이면 불황으로 디플레 압력이 강해진다. GDP 갭을 이해하기 위해 연간 10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능력을 갖춘 공장을 생각해보자. 이 공장에서는 1만 명의 근로자가 일을 하는데 5천 명은 정규직이고 5천 명은 계약직이다. 어느 날 경기 여건이 호전되어 110만 대의 자동차 수요가 발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수요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려우니 회사는 고용을 늘리기보다는 기존 근로자들에게 휴일 근무를 시켜 일단 부족한 생산량을 벌충하려 들 것이다. 그러나 휴일 근무를 하게 되면 당연히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게 될 것이고 5천 명의 계약직 근로자 중 일부는 힘든 노동 강도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근하는 일이 잦아질 것이다. 결국 이 회사는 계약직 근로자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해 제품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이 회사가 생산하는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연간 80만 대 수준으로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동차 수요가 줄어든 것에 대응해 계약직 근로자들을 순차적으로 해고하는 한편 그래도 자동차 재고가 계속 쌓이면 결국 자동차 판매 가격을 인하하게 될 것이다. 이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생산 능력에 비해 수요가 넘치면 플러스의 GDP 갭, 고용이 늘고 물가가 상승할 것이고 반대로 수요가 생산 능력에 미치지 못할 때 마이너스의 갭, GDP 갭에는 고용이 줄고 물가가 하락하게 된다. 1991년에서 1992년 일본 정책 당국은 경기의 급격한 악화,
더 나아가 GDP 갭의 마이너스 전환 가능성을 일축했다. 당시 일본 경제기획청은 일본 경제가 경기 확장 국면에 있다고 주장하며 경기 부양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992년 2월 경기가 급격히 하강하는 것을 뒤늦게 인정하기는 했지만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은 같은 해 8월이 되어서야 내놓았다. 총액 10조 7천억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 시행으로 일본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신규 주택 공급이 계속 증가하면서 주택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을 유발한 데다 1997년 소비세를 인상하는 등 재정 긴축으로 전환하면서 2012년까지 일본 경제는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을 보내야만 했다. 육부로부터 얻은 교훈. 버블이 붕괴될 때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돈을 풀어야 한다. 육부의 분석을 통해 얻은 교훈은 분명하다. 일단 경기가 디플레이의 늪에 빠지게 되면 그 나라는 매우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유럽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발생 이후 유럽 경제는 내내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유럽 중앙은행의 실책에 있다. 도표 6-8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전후한 유럽 경제 성장률과 정책 금리 재할인율이 표시되어 있는데 2001년 재할인율이 인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 성장률이 2010년부터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고 중동을 휩쓴 민주화 시위 영향으로 석유 가격이 상승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유럽 경제의 내부 여건은 아직 정상이라 말하기 힘들었다. 무엇보다 남유럽 국가들이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대출이 부실화되고 이 영향으로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다. 은행의 건전성은 흔히 국제결제은행 자기 자본 비율로 측정되는데 이는 대출 등 위험한 자산과 자기 자본의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8조 원의 자기 자본을 가진 은행은 최대 100조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기업 대출이냐, 부동산 담보 대출 혹은 국채 등의 채권이냐에 따라 위험 가중치가 달라진다. 만일 BIS 기준 자기 자본 비율이 적정 수준, 대부분의 은행은 8%, 이 적정 수준을 밑돌게 되면 금융당국이 이 은행에서 적기 시정 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적기 시정 조치란 말 그대로 부실 징후를 보이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조치이다. 적기 시정 조치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은행은 직원을 해고하고 증자 등을 통해 자기 자본을 늘리며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는 등 가혹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따라서 은행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대출이 부실화되며 BIS 기준 자기 자본 비율이 8%를 밑돌 가능성이 높아질 때 다른 경쟁 은행보다 빨리 부실 가능성이 높은 대출을 회수하려는 동기를 지니게 된다. 이런 경제 여건에서 중앙은행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고 나아가 금융기관이 다시 건전해질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게 정답일 것이다. 또 미국에서 그랬듯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해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돈을 쏟아내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당시 유럽 중앙은행은 정반대로였다.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핑계로 금리를 2차례나 인상했다. 그로 인해 벌어진 일은 다들 아는 바와 같다. 2010년 그리스에 이어 2011년에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나라, 제3위와 4위 경제국가인 이탈리아와 스페인마저 빚을 갚지 못해 구제금융을 받는 신세가 되었다. 특히 2015년 여름에는 그리스 유로존 이탈 국민투표 사건까지 이어지며 유럽 경제는 지나친 침체를 겪어야 했다. 다행히 2011년 11월부터 유럽 중앙은행 총재 자리를 지키고 있는 마리오 드라기가 금리를 인하하고 나아가 대규모 양적 완화를 단행함으로써 급박한 위기를 벗어나긴 했지만 현재까지도 유럽 경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성장 탄력이 낮다.
물론 2011년 봄에 단행된 두 차례의 금리 인상이 이 모든 문제를 유발한 단일 원인은 아닐 것이다. 유로화 시스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리고 1923년 하이퍼 인플레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독일의 인플레에 대한 혐오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중앙은행만이라도 남유럽 국가의 금융 시스템이 건전해질 때까지 금리 인상을 미뤘다면 지금 유럽 경제는 훨씬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 이 시간에는 마지막 7부 1999년 우리나라는 왜 1장과 2장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